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북부 통일의 변곡점, 탁발규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발규는 흉노족의 일족인 선비족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치면 내몽고와 몽고 일대에 걸친 대단히 큰 국가인 대나라의 왕이었고 탁발규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역사 속에서 유명한 전진의 부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인자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정복한 국가의 왕족들을 다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살던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탁발규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랐는데요. 이 부견이 동진과의 그 유명한 비수의 대전에서 지고 나니까 부견한테 점령당했던 국가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모용수란 사람, 이 사람도 선비족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요녕성 일대, 북경 일대에 후연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했습니다. 2년 후에 16살밖에 되지 않은 탁발규도 자기 아버지의 나라였던 대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국명을 위나라로 바꿔서 우리는 삼국시대 때 조비가 세웠던 조위와 또 춘추 전국시대 때 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북위라고 부르는데요. 이 북위를 세운 사람이 바로 탁발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목을 북부 통일의 변곡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남북조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왕조, 그러면 북위를 들 수 있습니다. 북위는 북부의 그 넓은 지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왕조로서 150년이라는 보기 드물게 오랜 기간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통일 왕조, 남북을 통일했던 왕조들에 비해서는 짧았습니다만은 실제 혼란스러웠던 5호 16국 시대를 종결시키고 북부를 통일해서 150년을 끌고 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일의 시발점이 바로 탁발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에 있어서 어떤 변환점을 이루는 기초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국의 연서극이나 또는 역사책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한족들이 세웠던 나라들, 예를 들면 서한, 동한, 수, 당, 송, 명, 이런 나라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민족이 세운 국가, 청나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역사에서 만일 저에게 가장 위대한 임금이 누구냐? 황제 3사람만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 3사람을 꼽는데요. 하나는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고요. 2사람은 청나라 시대의 강희제와 걸륭제를 꼽습니다. 사실 강희제와 걸륭제 때 중국의 영토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최대 영토를 이뤘고 문화도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나 또 중국의 역사가들의 평가는 청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탁발규는 한족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대적이었던 흉노의 일족, 선비족이었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9살의 아들에 의해서 흉사한 것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 탁발규를 말씀드리고 이 탁발규가 왜 영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탁발규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그가 16살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가장 강력했던 라이벌이 바로 그가 나라 세우기 2년 전에 지금 북경과 요녕성 일대에 세워졌던 후연이란 나라입니다. 이 후연도 흉노족의 일족인 선비족인 모용수가 세웠는데요. 이 모용수는 호시탐탐 북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만의 대군을 이끌고 북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북위의 군대는 2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만 대 8만이
차마파라는 지역에서 붙는데요. 이 차마파는 지금 내몽고 동부 지역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는 역사가들마다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요. 이 내몽고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양군 사이에 강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추운 겨울이어서 이제 얼어붙었죠. 그래서 동쪽에는 후연의 8만의 대군, 이 모용수의 아들인 모용보가 이끌고 있었고요. 이쪽에는 직접 탁발규가 이끄는 2만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선비족 2만이 이쪽에 있는 선비족 8만과 부딪히다 보니까 군인들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탁발규가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밤에 2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너서 이 8만의 대군의 진영을 야습합니다. 그래서 대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이제 4만 명을 포로로 잡는데요. 이 4만 명에 대한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탁발규는 자기가 부견이라는 영웅을 직접 봤기 때문에 또 부견이 자기 대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왕족들을 살려줬고 또 대나라의 사병들을 죽이지 않은 걸 봤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군주의 그 넓은 도량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4만 명을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있던 부하가 바로 말립니다. 죽은 안 됩니다. 지금 저 4만의 병사는 정병 중에 정병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면 나중에 후환이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려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4만 명을 갱살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4만 명을 돌려보내주자는 그러한 대범함이 이 군주로서의 자격으로서 딱 맞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대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비록 잔인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결단력을 발휘해서 이 4만 명을 갱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주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질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죠. 대범하면서도 상당한 결단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이 탁발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25살입니다. 25살이면 상당히 어린 나이죠. 그런데도 그런 판단을 하고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연은 이제 후황거리가 되지 않았죠. 이 두 번째 탁발규가 한 것 중에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것은 이 선비족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중원을 통일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몽고 내륙 깊숙이 있던 수도를 지금의 산서성 대동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이 대동은 운강석굴 아시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석굴 그러면 둘이 꼽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낙양 쪽에 있는 용문석굴이 있고요. 대동의 운강석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운강석굴이 있는 대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서성 북쪽에 있습니다. 이 대동이 또 하나 지리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대동을 경계선으로 해서 위쪽은 유목을 하고요. 남쪽은 농경을 합니다. 이 황인호 박사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이 경계선 이게 바로 이 국경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국경선을 통합했던 사람이 바로 탁발규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목민족은 유목민족, 농경민족은 농경민족 이렇게 생각하는데 탁발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아우르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대동의 이제 수도를 잡았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유목민족이 가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탁발규가 바로 대동에서 군대를 징발해서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진압할 수 있었죠. 만약에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면 진압하기 굉장히 어려웠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남쪽에 있었던 후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낙양까지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결국 중원을 점령하기 위한 초석을 확실하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뛰어난 점은 이 탁발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원을 통일했을 때 중원을 다스릴 수 있느냐? 대단하죠. 젊은 나이에 정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5대 19개 군주들을 보면
나라를 세우는 건 알았지만 다스리는 것을 몰랐던 군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탁발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혼합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일단 선비족의 언어를 보존한다. 그리고 복장, 관습도 보존하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 즉 관료 시스템은 한족 것을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제도를 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북부를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탁발규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사자로 풀어본 자립모사에서 이 탁발규가 자립모사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거 역시 잔인했지만 그는 멀리 내다보고 이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제도였죠. 이 탁발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첫째는 후연과의 싸움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살얼음이 얼은 강을 건너서 야습한다든가 대동으로 수도를 옮겨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을 동시에 다스린다든가 또 나중에 중원 통일을 대비해서 제도를 한화, 즉 한족들이 쓰던 제도로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뛰어난 군주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보면 탁발규가 말년에 한식산이라는 이 진통제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면 약간 황홀경에 빠진다고 그러는데요. 그 약을 장기 복용해서 성격이 난폭해지고 결국은 부하들을 제멋대로 죽이고 궁녀들을 제멋대로 죽이면서 자기 아들한테 39살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역사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는 북조 시대, 북연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조 시대, 북조에서 150년을 가는 그런 북위를 세우는 초석을 놨고 실제로 역사의 방향을 틀었던, 즉 변곡점을 이루었던 북위의 시조, 도무제, 탁발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